동창의 자리에서 얼굴에 술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고 그 친구는 끝까지 예전처럼 내가 아래였으면 이런 일 안 생겼다며 비웃고 가버렸죠. 저는 다시는 볼 일 없겠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회사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거래처 과장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끝을 보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걸. 사람은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와 마주치게 되곤 합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일과를 정리하고 서류 몇 장의 마지막 사인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퇴근 전 확인해야 한다며 가져온 계약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스탠드 조명을 켜놓은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글씨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휴대폰이 울리며 진동이 책상에 번지던 순간 제 일상은 조금씩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알림에는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동창의 총무승훈.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뛰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평범하게 특별함 하나 없이 지냈는지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과거와 갑자기 연결되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정우야,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온다며? 자리 잡아둘게. 저는 그 메시지를 3번은 읽었습니다. 제가 간다고 했던가? 아마 며칠 전 동창 단체방에서 가볍게 대답했던 모양입니다. 요즘 회사가 안정되면서 마음의 여유라는 게 조금 생기다 보니 갑자기 그런 자리가 그리워졌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 삶을 살면서도 마치 학창시절 그때의 시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조금 더 단정한 정장을 골라 입고 출발 전 거울을 보며 넥타이 매무새를 몇 번이나 다듬었습니다. 성공을 하고 사장이 되고 수백 명의 직원이 제 결정을 따르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그때마다 앞에 놓인 일을 버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창회에 간다는 것이 마치 제 과거를 다시 확인받는 자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호텔 지하 연회장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시끌시끌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을 밀쳤습니다. 윤정우,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 명의 얼굴이 한꺼번에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벌떡 일어나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 반갑다는 말, 사장님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라는 농담들. 그 모든 게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오길 잘했구나. 그런데 그 따뜻함도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걸 느꼈습니다. 박기철, 학창시절 내내 저를 아래로 보던 친구. 제가 무언가를 말하면 가로막고 제가 좋은 결과를 내도 내가 뭘 했냐라며 폄하하던 사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그가 늘 서열이라는 걸 입에 달고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위, 상대는 아래. 그 단순한 틀로 관계를 정리하곤 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기철아, 오랜만이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마치 저를 스캔하듯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오, 윤정우. 너도 왔네. 뭐 바쁘다면서? 이제 좀 여유 생겼나 보지? 그 특유의 비웃음 섞인 말투. 세월이 지나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처음엔 대충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자리가 달아오르자 대부분은 옛 이야기로 웃고 서로의 근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기철이 점점 예전 버릇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정우, 너 그때 기억 안 나냐? 맨날 내가 내일 챙겨줬잖아. 내가 좀 어벙벙해서 내가 많이 끌고 다녔지. 사람들은 애매한 웃음 지으며 넘겼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도움을 줬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를 뒤에서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더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면 모를까 기철은 술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선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우,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사장이라며? 야, 그래도 사람은 근본을 잊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예전에 누가 위였는지 그건 잊지 말라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투가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기철아, 그런 말은 좀. 그런데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는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죠. 너 지금 나한테 기어오르는 거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잔을 제 얼굴 앞으로 휘둘렀습니다. 찬술이 얼굴을 뒤덮으며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술의 냄새, 사람들이 일어나며 의자를 밀치는 소리, 승훈이 기철을 붙잡으며 하는 고함. 아, 기철아, 미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과거의 그 감정, 그 무력함이 되살아났습니다. 기철은 비웃었습니다. 뭐, 왜들 난리야? 원래 이러던 사이였잖아. 내가 좀 눌러줘야 정신 차리지. 사람들은 그를 말렸고 욕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됐어. 알아서들 해. 나간다. 그리고 그는 퇴장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 남아 얼룩진 셔츠와 식어가는 얼굴의 열기를 느끼며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가 여전히 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굴욕감, 분노, 허무함.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다. 이걸로 끝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희 회사에서 진행된 중요한 거래처 미팅. 비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방금 도착한 타 회사 과장님이 잠시 뒤 인사드리러 온다네요. 그리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동창회에서 제 얼굴에 술을 뿌렸던 박기철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 문이 스르르 열리던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다시 뒤로 흐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제 얼굴에 술을 끼얹던 그 친구 박기철이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었죠. 그가 양손으로 서류 몇 개를 들고 익숙한 걸음으로 회의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짧은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부드럽다기보다는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 특유의 여유랄까요? 그는 회사 복도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일부라도 되는 양, 옅은 미소를 띠고 들어왔습니다. 윤정우? 야, 여기서 보내. 그는 손을 들며 친근한 척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내 얼굴에 술을 뿌리고 그대로 나가버리던 그 사람이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여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황당함, 무력함, 그리고 비로소 찾아온 차가운 침착함. 그는 기억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하지만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저는 그의 손을 흔들지 않고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야, 뭐 어색하게 그러냐? 친구끼리. 친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속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동창회에서 그가 한 말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랬죠.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근데 말이야. 이번 계약 좀 챙겨줘라. 우리 부장님도 너 얘기하니까 반가워하시더라. 뭐 너 정도 되는 사장쯤 되면 유연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 표정, 목소리,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뻔했습니다. 과거의 서열을 아직도 현재로 가져오고 있는 사람.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는 제 회사에 거래를 요청하러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우위에 선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회의실입니다. 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가 생각하는 아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 테이블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앉자. 얘기나 해보자. 그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근데 정우야. 너 예전에 내가 챙겨줬던 거 기억나지? 뭐 그 정도 인연이면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도 되잖아. 그런 말투. 예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을 왜곡하고 자기가 했던 괴롭힘을 챙긴다라는 단어로 포장하던 버릇. 저는 그때 비서실장 선우가 가져온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타 회사, 즉 기철이 소속된 회사의 최근 평가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묘한 문제점들, 간신히 기준을 통과한 기록, 최근 하자, 처리율 증가까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회사는 점점 관리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기철은 모르죠. 아니 알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철아, 우리 회사는 기준이 있어. 아무리 동창이라도 그 기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기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야, 그런 건 나중 문제고. 너도 사장이라면 좀 융통성 있잖냐? 친구끼리 딱 한 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지키는 건 융통성이 아니라 기본이야. 그 순간 기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웃음을 띄우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이씨, 정우, 너 진짜 변했네. 뭐 그래? 알았어. 기본, 기준 그런 거 따지는 거 보니까 사장 맞긴 하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처럼 본인이 위에 서고 싶었던 마음이 꺾인 듯 했죠. 회의는 그렇게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 확실히 느꼈습니다. 박기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고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낮춰보려 하며 상대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업무라는 냉정한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날 퇴근 후 회사 복도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당했던 모욕은 단순히 술 한 잔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그때의 박기철 위 윤정우 아래라는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업무 기준만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기철은 스스로 무너질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비서실장 선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기철 과장님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 몇 가지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 미달입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수란 큰 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만든 틀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겁니다. 박기철이 회의실에서 서류를 내리치고 나간 그날 이후 저는 제 책상 앞에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잔향 같은 화와 억울함이 회의실에 남아 있었고 그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고해졌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그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비서실장 선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S사 관련 서류 검토 끝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철이 2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조용히 펼쳐보았습니다. 숫자와 수치, 표기된 수많은 항목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서류는 엉성했습니다. 빠진 부분은 많고 수정 흔적은 지저분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선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에 왜 보고가 안 됐지? 그땐 담당 팀장이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원래 그렇다면서요.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원래 그렇다. 그 말처럼 회사와의 관계에서 당연시되던 허술함이 지금에서야 드러난 겁니다. 아마 기철도 그 원래 그렇다라는 관성에 기대어 살았겠죠. 그날 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는 왜 그리도 쉽게 대충하고 왜 그리도 뻔뻔할까?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을 서열로 보고 관계로 누르고 편함으로 밀어붙이는 데만 익숙해진 사람. 그러니 기준이라는 것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기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야, 서류 얘기 어떻게 된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벌써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날의 화와 오만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태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기준에 맞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 있냐? 우리끼리 사이도 있는데. 이건 사이 문제가 아니야. 업무야. 그가 순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내가 사장이면 다냐? 옛날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마치 발을 헛디딘 사람처럼 불안하게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개발팀 리더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정리해둔 파일을 들고 말입니다. 사장님, S사가 최근 1년 동안 납품 지연율이 20% 넘습니다. 내부 감찰도 2번 들어갔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리더는 잠시 뜸들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기철 과장님 팀에서 직원 이탈이 많습니다.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이 회사와 협력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리더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보 정리해서 임원회의에 올려주세요. 우리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니까. 며칠 후 열린 임원회의에서 S사 관련 보고는 압도적인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모두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 결과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바로 기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말투가 달랐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야, 진짜 이러는 거냐? 너까지 이러면 난 끝이야.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끝이라는 단어. 그는 늘 누군가를 밑에 둬야 하는 사람이었고 그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준을 넘기면 진행하고 못 넘기면 못하는 거야. 단순한 문제야. 야, 내가 잘리면 넌 책임질 수 있어? 그 말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남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야. 너 스스로 만든 문제야. 그의 숨소리가 전화 너머로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정을 마치고 회사 로비를 지나가는데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 그는 손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는 잠시 주저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그날 내가 좀 심했지. 그날? 술을 뿌린 그날? 아니면 그 이후 모든 말과 행동?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상대의 눈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오직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알잖아. 나 지금 회사에서 진짜 곤란해. 이번 계약만 살면 나도 다시 정리할 수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기준을 넘어오면 업무로 다시 보면 돼. 그는 몸이 풀려내리듯 벤치에 걸터 앉았습니다. 넥타이는 흐트러졌고 머리는 엉켜 있었습니다. 한때 남을 내려다보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누르고 살수록 마지막엔 자신이 누른 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을. 오늘 제가 본 박기철은 그 자리에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박기철이 회사 앞 벤치에 앉아있던 모습을 본 이후로 저는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 잔뜩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이번 계약만 좀 도와줘라는 말까지. 그 모든 게 결국 자신의 무책임이 만든 늪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허무한 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내 책임이 아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비서실장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S사에서 내부 보고서가 하나 왔습니다. 기철 과장님 팀에서 납품 일정 관련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첫 장에는 기철이 담당한 주요 프로젝트의 일정이 붕괴된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대충 넘기고 대충 보고하고 대충 수습해온 결과가 이제서야 터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우 씨, 우리 회사 기준으로만 대응하세요. 다른 일석삼조나 감정 개입은 하지 말고요. 네, 사장님. 그녀는 제 눈빛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라면 저 역시 조금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창인데, 그래도 한때 함께 웃던 사이인데,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회사의 책임은 곧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월급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감정적 유대도 기준보다 앞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임원들과 함께 S사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이미 협력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납품이 지연된 건 이해할 수 있어도 데이터 조작 의혹이 있는 건 심각합니다. 품질 기준 미달도 여러 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냉정하게 회사의 이익과 책임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의 끝에 저는 말했습니다. 정리합시다. S사와의 계약은 보류합니다. 모든 항목이 재평가되기 전까진 새로운 협업 절대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 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정은 정의감도 아니었고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올바름에 가까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곧 박기철의 회사에 전달될 예정이었죠. 다음 날 오전, 제가 책상에 앉아 오전 보고를 읽고 있을 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받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야, 나야. 기철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한층 더 낮고 거칠었습니다. 회의 결과 들었냐? 들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헛웃음을 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진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준을 지킨 거야. 기준? 그게 내가 말할 기준이냐? 너도 옛날에.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는 입술을 깨물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같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위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정우야, 나 진짜 잘릴 것 같다.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그 말에는 그가 평소 보여주던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매달림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준 넘기면 다시 얘기하자.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제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개발팀에서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S사 직원들의 항해, 추가적인 일정, 누락, 현장 문제까지. 기철의 팀은 거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보고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S사 내부가 난리라고 합니다. 박기철 과장님이 이번 프로젝트 실패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무너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 전망대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나도 예전엔 많이 흔들렸었지. 과거의 저는 그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위아래를 나누는 태도에 위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제 손으로 만든 길이었고 그 길을 지키는 기준은 누구의 허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앞에서 다시 그를 마주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젖은 정장을 걸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마지막으로 말할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말해.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그날 한 짓도 지금까지 한 말도 다 미안하다. 근데 이번 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제발 한 번만. 저는 그를 멈췄습니다. 기철아, 사과는 받아. 하지만 기준을 바꾸진 않아. 그 말에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는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정우야, 진짜 끝이냐?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만든 결과야. 그 말은 잔인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은 기철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비를 타고 번지고 택시 창에 작은 물방울들이 맺히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결과라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준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무너짐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을요. 박기철과 회사 앞에서 마주섰던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코너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었을까? 그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들 하죠. 기철은 지금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고 커피 머신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기준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계약 한 건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식과 원칙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을 어느 순간 저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도 과거의 감정도 억울함도 그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비서실장 선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S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부장님이 직접. 저는 가볍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결해줘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잠시 후 사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사장님. S사 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눌러놓은 듯 차분했습니다. 저는 인사 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내부 상태가 꽤 심각하던데요. 네,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사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내부 결정으로 박기철 과장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외요? 네. 담당 팀장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최근 여러 보고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돼서요. 그 말은 기철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서 버티던 작은 권력,
자신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체면. 그 모든 게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S사에서 철회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부장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사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는 말했습니다. 사장님처럼 기준대로 판단해주는 쪽을 만난 게 오히려 저희에겐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내부에서 잘못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계기로 회사 전체가 바로 잡힐 수도 있겠죠. 저는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철의 몰락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통화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기철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의 부정을 덮어줬다면? 아마 지금쯤 저희 회사도 문제에 휘말렸을 겁니다. 기준을 지키는데 중요한 건 누굴 도와주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함께 끌어안느냐였죠. 점심시간 무렵 회사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직원 2명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야, S사 난리 난 거 알지? 기철 과장 잘렸대. 헐, 그 사람 한때 되게 잘 나갔다면서? 근데 안에서 평판 안 좋았다고 회사 돌아가는 거보다 자기 체면 챙기기 바빴다더라.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럽고 낮았지만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외부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부가 먼저 무너진다. 그의 말투, 태도, 무책임함, 오만함. 그것들이 모두 쌓여 자신을 침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4시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하지 않던 기철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너 오늘 시간 좀 되냐?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2번 더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짜 할 얘기가 있다. 한 번만 보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회사 출입구 앞에서 선우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회사 앞에 박기철 씨가 또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물 앞에 내려가 보니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고 기철은 그 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정장도 구겨져 있고 넥타이도 풀린 채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나 이제 진짜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더 이상 붙잡을 것조차 없는 사람의 목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 스스로 만든 거야. 그는 제 말을 듣고 서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손끝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말이야. 동창회에서 내가 술 뿌린 거 진짜 미안했다. 처음으로 그 문장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핑계 없이, 이유 없이, 둘러대지 않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야.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 거다. 사과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 말은 잔혹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죠.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고맙다. 내가 기준 지킨 덕분에 나도 내 문제를 보게 됐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아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 된 거라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걸. 박기철과 마지막으로 회사 앞에서 마주하고 헤어진 뒤 저는 이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퇴장, 그의 사과, 그리고 그의 몰락. 모두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 못한 방향으로 공기를 흔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제 삶의 흐름을 미묘하게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비서실장 선우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S사 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박기철 과장님 퇴사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우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문제? 네.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있었고 기철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와 협력했던 곳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했죠? 그 부분이 자세히 전달되진 않았지만 S사 내부에서는 사장님 성함이 잠깐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등장한 순간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누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우 씨, 자세한 내용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네, 사장님.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S사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 사장님, 이런 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부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무너진 조직 내부에서의 혼란이 그대로 묻어나는 음색이었죠. 박기철 과장이 퇴사 직전 내부 회의에서 우리 회사 문제의 원인이 외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외부요? 네. 정확한 표현은 내가 아는 쪽에서 기준을 너무 세게 잡아서 내가 망했다라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 부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문제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윤 사장님께서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건 알죠. 하지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은 여러 번 사과했고 통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회사 안이 유난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남 탓이구나. 그날 저녁 퇴근하려던 참에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태프 카드도 없고 직원도 아닌 사람의 실루엣. 문을 나섰을 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윤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 S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박기철 과장님 팀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불안,
후에 당황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풀었다 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름이 내부에서 잠시 오르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변명만 하다가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 속에서 사장님께 누가 될 수 있는 말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미 들었습니다. 그는 더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떠난 지금 저희 팀은 오히려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내부에서도 결론 내렸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끌어당기며 같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기철은 무너졌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무너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잡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죠. 집으로 돌아가던 택시 안 도시 야경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건물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차창에 부딪히는 작은 빗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 일이 완전히 끝나려면 아직 조금 남았겠구나. 직감이었습니다. 근거가 있는 예감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덤벼든다. 근데 그 덤벼듦은 직접일 수도 있고 간접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예상 못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됩니다. 이틀 뒤 아침 회의 직전 선우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선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박기철 씨가 우리 회사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용 증명? 네. 대략적인 내용은 귀사로 인해 본인의 경력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아주 잠시 비었습니다. 그 다음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 예상보다 더 뒤틀리기 시작했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비서실장 선우가 건넨 내용 증명 봉투를 받은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갈색 봉투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박기철이 마지막으로 흔들어 보려는 관계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기 전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함 같은 감정이 제 몸을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갈 때 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길고 복잡해 보였지만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귀사의 과도한 기준과 처리 방식으로 인해 본인의 경력이 훼손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과와 조치를 요구한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오는구나.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개발팀 리더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는 종이를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게 S사 쪽 문제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S사 문제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모든 기록도 남아있고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아요. 문제는 기철이가 아직 현실을 인정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장님, 이미 끝난 문제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끝났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회사 기준은 정당했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흔드는 파장은 그 무너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져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법적 근거가 거의 없는 주장입니다. 내부 기록과 회의록만 정리하면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가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책상 위 내용 증명 봉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봉투 하나가 얼마나 많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제야 정확히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보게 되는 건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확인 번호. 하지만 묘하게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우야. 나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기철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내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지. 응. 그거 내가 보낸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는 약간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내가 왜 그걸 보냈는지 알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보냈는데? 그는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말했습니다. 난 내가 이렇게까지 망한 게 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나한테 조금만 유하게 했어도, 조금만 봐줬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말은 익숙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 책임을 떠넘기는 말,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 기철아. 제가 부르자 그는 조용히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내가 망한 이유는 너야. 그는 짜증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그 기준만 안 세웠어도.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말이 그를 찌른 거겠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창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들이 너를 이 자리로 만든 거야. 나는 그저 내가 한 일을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야.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말은 떨렸습니다. 근데 그냥 누군가 탓하고 싶었어. 너라도 내 사정 좀 들어줬으면 했어. 그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비참함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기철아, 내가 내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용 증명 취소할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겁던 매듭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우야. 그리고 통화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창밖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은 항상 또 다른 그림자를 남긴다. 그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 나를 찾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내용 증명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이상할 만큼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고 회사로 들어섰을 때 직원들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에는 묵직한 의미 같은 것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 며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기철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저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누군가의 몰락이 이렇게까지 가까이에서 보일 때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아프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것인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옳은 선택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결국 그 사람이 만든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 그날 오후 저는 잠깐의 숨 고르기를 위해 회사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 아래 바람이 정장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 묘하게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선우가 제 책상 위에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방금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갈색 보통 봉투. 어디서도 볼 수 있을 법한 흔한 디자인.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순간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 들여 쓴 듯한 글씨. 그리고 그 글씨의 첫 줄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우에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아마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용 증명은 취소했다. 그건 정말 순간적인 화였다. 사실 화라기보단 자괴감에 가까웠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잊고 살았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남을 깔보며 살았는지. 솔직히 말하면 너는 나한테 항상 거슬렸다. 고등학교 때도 사회 나와서도. 왜냐면 너는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거든. 그날 동창회에서 술을 뿌린 것도 그저 내 마음속 열등감의 폭발이었다. 저는 글을 읽는 도중 한번 멈추고 숨을 고르며 다시 이어 읽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널 다시 보고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내 기준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었는지 알겠더라. 내가 망한 건 내 때문이 아니다. 진짜로 아니야. 내가 무너진 건 평생 남을 깔보고 살아온 내가 결국 내 바닥을 마주한 거다. 내가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을 거다. 글씨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고 종이 구석에는 작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가 글을 쓰며 손이 떨렸던 흔적이겠죠. 정우야, 한 번만 사람으로서 부탁한다.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너는 옳았다. 그리고 그 옳음을 지킨 덕분에 내가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됐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진심으로.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편지 위로 스며들고 저는 마치 한 시대가 끝난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기철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너짐은 누군가를 향한 화살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 그림자 앞에서 오래도록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그림자를 인정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언젠가 꺼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 편지가 끝이 아니라 정리라는 단어로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도시의 불빛은 평소보다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건물 유리에 반사되는 사람들의 발걸음. 저는 묵직한 감정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레이션처럼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끝은 대개 상처로 남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그 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다. 기철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제 삶에 하나의 면역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기준을 지키는 법, 그리고 누군가의 몰락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마음의 거리. 모든 건 제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택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단단해진 표정,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남는다는 걸 저는 그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